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추럴 와인을 이해하려면 와인 양조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 과정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해서 발효를 통해 와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내추럴 와인은 살충제나 제초제를 뿌리지 않은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수확을 할 때에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수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딴 포도를 가지고 발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효모를 첨가하는 것이 아닌 포도 자체에 있는 천연 효모를 이용하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와인 양조와는 달리 와인 양조 과정에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은 조금 쓰이거나 아예 쓰이지 않게 되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포도가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생산이 되고요. 유기농 혹은 바이오디나믹 용법으로 재배된 포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수확 시에 손으로 수확을 진행합니다. 발효 시에 효모를 첨가하지 않고 포도 자체에 있는 야생 효모를 이용하고요. 어떤 영양분도 첨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황은 아주 소량이 첨가되거나 혹은 아예 쓰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이 내추럴 와인에 대한 요건 및 정의인데요. 그렇다면 내추럴 와인 외에 오가닉 와인 그리고 바이오디나믹 와인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흡사하기도 하고 그 정의가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가닉 와인과 바이오디나믹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가닉 및 바이오디나믹 와인은 유기농 또는 바이오디나믹 방식으로 재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을 의미하는데요. 오가닉 와인을 위한 포도는 합성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와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방부제 양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의 반만큼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디나믹 와인의 포도 재배에 있어서는 생태적, 윤리적인 개념이 접목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이오디나믹이라 함은 동물, 작물 및 토양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이오디나믹 접근법을 실천하는 농부들은 단순히 포도를 재배하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농장의 생명력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친환경 비료 및 거름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농장 내에서 만들어진 거름을 사용하게 되고요. 밭을 관리할 때 행해지는 묘목 심기, 비료 주기, 가지치기 및 수확하기를 결정할 때는 달의 모양이 바뀌는 위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내추럴 와인은 항상 유기농이고 때로는 바이오디나믹일 수가 있지만, 바이오디나믹 및 유기농 와인이 항상 내추럴 와인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추럴 와인을 다른 와인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내추럴 와인은 생산할 때 기술적인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것이죠. 효모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영양분들을 첨가하지 않는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유기농과 내추럴은 농약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포도를 재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기농 와인은 발효 과정에서 효모를 첨가하는 등 와인 제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내추럴 와인이 어떤 의미이고 비슷한 개념을 가진 오가닉 와인, 바이오디나믹 와인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알아보았는데, 내추럴 와인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강한 포도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포도가 병에 걸리거나 해를 입은 상태라면 나중에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발효 시에 발현이 되는 거죠. 해서 매우 건강하고 잘 익은 포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더 나은 포도의 산도를 얻기 위해 일반 와인을 만들 때보다 더 일찍 수확하게 됩니다. 일찍 수확하여 더 낮은 pH 온도, 즉 산도가 높은 포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추럴 와인 제조 시에는 이산화황을 거의 첨가하지 않거나 전혀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을 높은 산도가 대신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포도 수확기가 다가오면 포도의 화학적 성질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기적으로 포도 샘플을 채취해서 특히 pH와 칼륨을 모니터링합니다. 칼륨 수치가 높을수록 pH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와인을 만들 때는 pH가 높을 때 단순히 주석산
또는 더 많은 이산화황을 추가할 수 있지만 내추럴 와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도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산도만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포도를 잘 선별해서 구했다면 포도밭에서 이제 와이너리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위생입니다. 와이너리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최소화하고 브레타노마이세스 및 아세트산 박테리아에서 올 수 있는 부패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죠. 물론 높은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와이너리에서 실행되어야 하지만 일반 와인을 만들 때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추럴 와인 메이킹에 비해 위생이 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와인 제조 시에는 휘발성 산도, 즉 VA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유발할 수 있는 효모와 박테리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산화황을 추가할 수가 있고 특정 역삼투 필터를 활용해서 휘발성 산도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렛이라는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살균제를 사용하고 살균 여과를 진행해서 병입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에 반면 내추럴 와인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도로 와이너리의 청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와이너리를 유지하게 되면 발효 중 발생할 수 있는 초파리의 개체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초파리는 와인에서 휘발성 산도를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산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휘발성 산도, 즉 VA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와인에는 VA가 포함되어 있지만 낮은 농도에서는 감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VA가 느껴질 수 있는 수치보다 낮거나 그 수준에 있을 때 스파이시 또는 독특한 과일향을 추가해서 와인의 풍미에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수치가 해당 값보다 확연하게 높아지면 VA는 특유의 식초향을 생성하고 와인의 과일 풍미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추럴 와인의 발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에 있어서 발효 기간은 아주 역동적이면서 활발하게 모든 화합물들과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기간인데요. 발효가 시작하게 되면 효모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대부분의 와인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효 과정 전에 또는 초기에 갓 짜낸 포도 머스트는 많은 박테리아에 매우 취약한데요. 발효 전에 머스를 12도 이하로 차갑게 유지하면 박테리아를 억제하면서도 효모가 천천히 증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발효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만큼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미생물을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효가 활발히 진행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로는 VA 및 매니큐어 리무버와 동일한 화합물인 에틸 아세테이트가 있는데요. 이는 아세트산 박테리아가 산소와 만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보다 무거운 불활성 가스, 즉 이산화탄소나 아르곤 가스를 발효통 윗공간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뚜껑을 덮어줘서 산소로부터 머스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산소를 최소화하여 아세트산 박테리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산소를 완전히 차단해 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지속적인 펀치다운과 펌프오버를 실행해 주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머스트 표면 윗부분에 나타나는 아세트산 집단을 머스트의 액체 쪽으로 다시 담그게 되면 기능이 중지되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발효가 활발히 진행할 때는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가스가 머스트를 계속 잠기도록 해주고 윗공간을 채우게 되면서 아세트산의 생성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 중에는 와인이 부패할 염려가 없이 잘 보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펀치다운과 펌프오버의 주기는 필요한 경우 더 해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기도 합니다. 내추럴 와인이 발효가 되면서 주로 나타내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쥐가 죽은 듯한 냄새인 마우스니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다소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과학자들은 특정 유산균, 락틱 아시드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발효 전에 소량의 SO2를 첨가하는 것,
즉 매우 낮은 용량인 10에서 한 15ppm을 넣어주는 것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통 15에서 35ppm의 이산화황을 처음 포도를 가지고 와서 가공할 때 추가하게 되는데요. 포도를 파쇄하고 나서 그것을 발효하기 전까지 그 중간 기간이 락틱 아시드 박테리아가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취약한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포도 자체의 야생 효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피에드 큐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포도의 예상 수확일 며칠 전에 미리 포도의 일부를 수확해서 발효를 시작해 놓는 것인데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피에드 큐베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효가 시작이 돼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포도들을 다 수확하고 으깨준 이후에 그 피에드 큐베에 넣어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이미 발효가 시작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양의 야생 효모가 와인 발효를 왕성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포도 자체에 있는 야생 효모가 지속적으로 발효에 관여가 되면서 포도를 파쇄하고 나서 발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고 그 취약한 기간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포도를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발효시키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와인을 만들 때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발효를 위해서 효모균주를 접종해 주는 게 되지만 내추럴 와인 메이킹 시에는 효모균주를 따로 접종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야생 효모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발효가 다 끝난 후에 오크통에서 숙성 중일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숙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세 개의 주요 문제점은 산화, 브렛 및 볼라틸 아시디티 생성인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오크통 안에 있는 와인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와인이 숙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증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크통 윗부분에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헤드 스페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자주 채우지 않으면 헤드 스페이스의 산소가 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주에 한 번씩은 토핑이라는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와인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약간의 산화는 와인에 원치 않는 이상한 과일 특성 향을 발현시키는데요. 극도로 산화된 와인은 산화적으로 숙성된 쉐리 와인 같은 느낌을 내게 되는 거죠. 어떤 와이너리에서는 매주 이 작업을 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부패 미생물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와인으로 공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므로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또한 와인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오크통에서는 VA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와인 표면에 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쉐리 와인에 생기는 막인 플로어 효모와 잘못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쉐리 와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런 VA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간단한 방법은 단순히 산소의 양과 미생물들이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로 감소시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산화황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와인을 만들 때에는 숙성 중에 이러한 미생물을 억제하는 이산화황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방지를 해줄 수가 있지만 내추럴 와인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거죠. 와인이 다 숙성이 되고 난 후에 오크통에서 탱크로 옮겨주는 작업인 래킹을 할 때 와인이 아주 많은 산소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산소에 의해 VA 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해서 이 작업을 해줄 때 탱크에 미리 이산화탄소를 채워주어서 와인이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주게 되고요. 또한 와인을 펌프하는 도중에 펌프로 질소가스를 주입해줘서 와인의 미생물 활동을 방지하게 됩니다. 와인이 2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이 되면 오크나무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가 천천히 아세트산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는 VA 농도를 천천히 증가시키고 결국 와인의 그러한 특징들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래 숙성된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레드 와인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와이너리에서는 레드 와인의 경우 보통 오크통에서
16개월에서 18개월까지만 숙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오크통 안에 두게 되면 저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추럴 와인 양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내추럴 와인은 일반 와인에 비해 어떤 맛이 날까요? 내추럴 와인은 발효 중에 어떠한 영양분이나 첨가물들이 들어가지 않고 유기농 또는 바이오디나믹 농법으로 농장에서 포도가 재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와인의 맛과는 많이 다른 면을 나타내는데요. 내추럴 와인을 생산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콤부차나 쓴 맥주처럼 시큼한 느낌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간혹 아세트산, 즉 식초의 맛이 나거나 브렛이라고 하는 부패의 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브렛의 대표적인 향에는 죽은 쥐, 반창고, 혹은 젖은 강아지 같은 향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와인을 만드는 와인 메이커는 이것을 와인의 결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만드는 와인에 그런 결함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와인은 기호 음료이고 사람들마다 각자 선호하는 맛과 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향과 특징들을 좋아하기도 하죠. 해서 일부 다른 음료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살려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사이다 제조업체는 때때로 브레타노마이세스 효모를 발효에 사용해서 그런 맛과 향을 발현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주에서는 아세트산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인식이 돼서 사워 맥주, 즉 신맥주들이 많이 시중에 보이고 있죠. 결론을 내려보자면 와인 메이커가 최상의 위생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아주 섬세하게 와인 양조 접근 방식을 취해야지만 아주 훌륭한 내추럴 와인이 탄생할 수가 있는데요. 내추럴 와인의 본질은 인간의 손길을 최소화하고 와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생물군을 이용해서 발효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서 포도와 포도밭의 살아있는 특성을 그대로 와인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번외 질문은 내추럴 와인은 일반 와인에 비해 숙취가 더 심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추럴 와인이 숙취를 덜 유발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유인 즉슨 일반 와인에 비해 이산화황 수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일반 와인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와인에 있는 이산화황으로 인해서 다음날 숙취를 더 심하게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내추럴 와인이 숙취가 덜 하다는 것은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산화황은 이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숙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물을 마실 시간에 와인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죠. 자, 건강한 음주를 위해서는 물을 꼭 많이 섭취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만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